여러분, 혹시 2008년 금융위기, 그 악몽 같았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 경제에 아주 깊숙한 곳, 바로 이 자동차 대출 시장에서 그때랑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은 골마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혹시 2008년의 그 위기가 그냥 옷만 갈아입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건 아닐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냥 겉으로만 쓱 보면 괜찮아 보여요. 전체 자동차 대출 시장은 뭐 그냥저냥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바로 이 서브프라임이라는 특정 시장에서는 지금 역대급 연체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 위험천만한 대출의 한복판에 서게 된 걸까요?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고금리 자동차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냐면요. 아직 신용 기록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막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필수품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한눈에 탁 들어옵니다. 보세요. 일반적인 우량대출 연체율은 뭐 한 5%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서브프라임 대출 연체율이 6%를 훌쩍 넘어서면서 이게 역대 최고치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를 터뜨렸던 그때보다도 더 높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신호죠. 이렇게 연체율이 치솟으니까 당연히 돈을 빌려준 회사들이 버틸 수가 없겠죠. 트리컬러나 퍼스트 브랜드 그룹 같은 서브프라임 대출 전문 회사들이 지금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작은 회사들 몇 개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불똥이 어디로 튀고 있냐면요. 바로 월스트리트로 향하고 있어요. JP모건, 바클레이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이 작은 대출 회사 하나가 망하는 것만으로도 수억 달러, 그러니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출 부실 사태가 어떻게 자동차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도미노로 번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죠. 그럼 돈 빌려준 회사들이 망하고 은행들은 겁이 나니까 돈줄을 꽉 조입니다. 이걸 신용경색이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신차 판매는 뚝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돈을 못 갚아서 압류된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중고차 가격은 폭락하고 이게 또다시 신차 판매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자동차 시장은 그냥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차 구매는 미국 전체 소비자 지출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말 그대로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 중 하나거든요. 이 엔진이 멈추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자, 이제 이야기는 자동차 전 시장을 넘어서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2008년에 그 섬뜩한 메아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산유동화증권, 영어로는 ABS라는 마법 같은 금융 기법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위험한 자동차 대출들을 수천, 수만 개씩 한데 묶어서 잘게 쪼갠 다음에 안전한 투자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금융상품 시장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추정되는 것만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원이 넘는 돈이 이 위험한 시장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ABS라는 상품은 트렌치라고 불리는 여러 층으로 구조가 나뉘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꼭대기층, 즉 선순위는 은행 같은 안정적인 기관들이 가져가고 대신 수익률은 낮죠.
반면에 가장 위험한 바닥층, 후순위는 높은 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 같은 곳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터지면 네, 바로 이 후순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모든 손실을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나는 신용도 좋은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서브프라임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독이 ABS 전체로 퍼져나가요.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용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신용이 완벽한 당신이 차를 사려고 할 때도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거나 심지어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고 나니 우리는 결국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2008년과 지금을 한번 직접 비교해보죠. 위험한 빚을 예쁘게 포장해서 팔아넘기는 수법, 그리고 관계자들이 괜찮다, 통제 가능하다라고 위헌을 애써 축소하는 모습까지 정말 불안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2008년 위기를 그야말로 폭발시켰던 아주 복잡한 파생 상품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아직까지는 말이죠. 정말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기 바로 몇 달 전 신문 기사예요. 내용이 뭐냐면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통제되고 있고 절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지금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딱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고용률도 좋고 기술주는 막 날아가고 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 파산 신청은 급증하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재정적 압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얻은 가장 뼈아픈 교훈이 뭘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의 진짜 규모는 평범한 개인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고통을 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정작 이 위험한 판을 벌인 거대 금융기관들은 결국엔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은 경고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깜빡이고 있는데 과연 똑똑한 돈들은 언제쯤 가장 먼저 출구로 달려나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신호가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제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